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에 정리해서 26페이지 자 8번으로 나와 있는 기타 포괄손익을 봐봅시다. 기타 포괄손익 항목 대단히 중요하죠. 자, 포괄손익계산서에 총 포괄손익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타 포괄손익에 대해서 자, 포괄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만 기타 포괄손익 항목은 자,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이 되는 겁니다. 자본 항목. 그러면은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란 자, 당기손익, 자, 당기손익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과 비용 항목을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수익과 비용 항목이면 당기손익에 포함이 되는데 당기손익에 속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 항목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하는데 이 기타 포괄손익에는 재분류 조정을 포함을 합니다. 포함을 하는데 그러면 재분류 조정이란 자,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해 두었다가 나중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을 재분류 조정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해 두었다가 나중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을 재분류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재분류 조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 항목은 우리 과정적으로 5 항목이 있습니다. 자, 반드시 숙지하겠죠. 유형자산에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 잉여금, 자, 그다음에 자,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 제도에 의한 보험 수리적 손익이 있습니다. 보험 수리적 손익, 자, 보험 수리적 손익. 다음에 해외 사업장, 자, 해외 사업장에 따른 환산으로 인한 손익이 있는데 이걸 해외 사업 환산 손익,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재측정 자, 손익이 있는데 이걸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손익, 그다음에 파생 상품, 스톡이나 옵션 등 파생 상품에 따른 자, 우리가 효과적인 부분, 이것을 파생 상품 평가 손익, 평가 손익 항목이 기타 포괄손익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경우 자, 재분류 조정을 포함하는데 재평가 잉여금하고 보험손익과 해외사업 환산 손익에 있어서 둘셋으로 구분해서 재분류 조정에 있어서 재평가 잉여금과 보험손익 재분류 조정에 해당되지 않고 해외사업 환산 손익은 재분류 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말은 매도 가능 금전 평가 손익 등은 재분류 조정으로 기타 포괄손익으로 두었다가 나중에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이 되지만 유형산의 재평가 잉여금이나 보험수익은 재분류 조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8페이지 하단에 나오죠. 재분류 조정이
발생할 경우,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그래서 이 구분도 하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거기는 특히 재평가 잉여금에 대해서는 자, 나중에 이 잉여금으로는 대체할 수가 있지만 당기 선익으로 재분류되는 금액은 아니다. 그래서 위험자의 재평가 잉여금 꼭 또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정리가 되죠. 다음에 이제 총포괄손익. 그러면 총포괄손익은 자, 기간 중에 자본 변동액을 총포괄손익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기간 중에 자본의 변동이니까 당기 순손익은 이 잉여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돼서 기타 포괄손익은 자본 항목이 되기 때문에 기간 중에 자본의 변동액을 총포괄손익이라고 그래서 당기 순손익에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을 고려한 항목이 총포괄손익으로서 총포괄손익은 당기 순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의 모든 구성들을 포함해서 모두 포함하죠. 그래서 총포괄손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포괄손익 개념은 자, 최근은 더 유용성이 많아지죠. 자, 그래서 이 포괄손익 계산서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봤는데 역시 회계 원리를 좀 바탕을 이해하기 위해서 포괄손익 계산서를 한번 작성을 함에 있어서는 자, 역시 자, T계정 원리에서 T계정으로 포괄손익 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포괄손익 계산서 등식 CI 등식으로 자 작성할 수 있는데 CI 등식에 대해서는 비용 플러스 순이익이 수익이 되는 식하고 비용 이꼬르 수익의 순손실을 자 합한 금액이 비용이 되는 식으로 나타나서 포괄손익 계산서는 등식은 크게 순이익이 발생될 경우하고 순손실을 경우로 구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순이익이 발생될 경우 순손실이 발생될 경우가 있겠다. 그래서 순이익이 발생될 경우 순손실이 발생될 경우를 보면은 자, 포괄손익 계산서 자, CI 주식회사 회사명 포괄손익 계산서는 기간을 나타내니까 부터까지 자, 포괄손익 계산서는 기간이니까 CI에다가 회사명의 부터까지 그럴 때 순이익이 발생될 경우 비용 자, 차변의 대변의 수익 자, 순수익 발생은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이 되겠다. 그래서 포괄손익 계산서는 순이익이 발생될 경우든 순손실이 발생될 경우든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포괄손익 계산서는 비수를 꽂아야죠.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비수를 꽂는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산부자요. 자, 포괄손익 계산서는 비수를 꽂는다. 그랬을 때 순이익이 발생될 경우는 차변에 순이익이 나타나겠죠. 순이익이. 자, 순손실의 경우는 대변에 순손실이 나타나겠다. 순손실이. 그래서 자,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순이익으로서 자, 40만 원, 수익이 60만 원이면 자, 60만 원, 순이익이 20만 원이 되겠다. 자, 다음 자, 지금 비용이 60만 원, 수익이 70만 원이라면은 자, 교재 들어온다면은 그래서 자, 비용 70만 원, 비용이 70만 원, 수익이 60만 원이라면 순손실이 10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하자면은 순이익이 발생될 경우든
순손실이 발생될 경우 등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이 나타나는 겁니다. 비수를 꽂죠. 그래서 자, 정리하면서 우리가 식에서 등식에서 플러스 의미는 뭐다? 같은 변을 의미하죠. 같은 변. 그래서 비용과 순이익은 같은 변. 자, 수익하고 순손실은 같은 변, 대변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이익에서 자, C앗은 순이익, F 자, 그다음에 C앗 순손실이 보였는데 그렇다면은 자, 재무상태표는 순손익이 안 나타날까? 자, 나타난다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29페이지에 우리 계산형의 가장 대표적인 손익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손익 측정 방법이 있는데, 자, 이 손익 측정 방법에는 재산법하고 손익법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결론 재산법은 재무상태표에서 손익을 알아보는 방법, 손익법은 포괄손익 계산서 손익을 알아보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재산법에서의 순이익, 순손실이 어떻게 나타나냐? 손익법에서 순이익하고 순손실 어떻게 나타나냐? 네. 재산법의 순이익은 손실은 재산법은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비교 손익을 구하는 방법으로 자본에서 기초자본 차감한 금액이 순이익이고 순손실은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 차감한 금액이 순손실이 되겠다. 그래서 재산법은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을 비교해서 손익 구하는 방법이 재산법. 그러면 손익법의 순이익은 총수익, 그래서 총비용을 차감하면 순이익, 총비용서 총수익을 차감하면은 순손실이 나겠다. 그래서 손익법은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 손익을 구하는 방법을 손익법을 하겠다. 따라서 재산법의 이 순이익하고 손익법의 순이익은 반드시 일치한다. 재산법의 순손실과 손익법의 순손실은 반드시 일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릴 수가 없다는 걸 강조하죠. 자, 이 재산법의 순이익은 손익법의 순이익을 구해서 자본의 대찬 금액이 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더라 그 말이요. 자, 손익법의 순손실을 자본의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 순손실과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법, 손익법에 있어서 특히 재산법은 기초하고 기말이죠. 기초, 기말 사이가 기중이죠. 기중에 우리가 증자와 감자의 수죠. 이런 걸 있기 때문에 재산법과 손익법에서 계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재산법, 손익법의 계산 유형은 자본 계정으로 통한다. 자본 계정. 자본. 지금 자본 계정입니다. 자본금 아니에요. 자본 계정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기초자본은 대변에 기초가 플러스 쪽이죠. 다음에 순이익이 나오면은 자본이 증가를 가져오죠. 자본에 대체하면서 서재는 기말자본은 차변에. 그래서 기말자본을 쓰면 띵띵 일치가 되죠. 이랬을 때, 이 기초자본은 자본 등식에 의해서
기초 자산 마이너스 기초 부채가 될 것이고, 기말 자본은 자, 이 여백이 없으니까 아래쪽에다가 기말 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기말 자본이 되겠다. 자, 그래서 자, 기초자본, 기말자본을 고려해서 기말자본서 기초를 뺀 금액이 순이익으로서 기말자본은 마이너스를 이항시키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순이익과 기초자본은 같은 면에 기록이 됐죠. 그래서 자본은 대변이 플러스 쪽입니다. 그래서 기초자본을 대변해서 순이익이 나오는데, 기초와 기말자본이 한 순이익하고 비용수익은 순이익과 일치하죠. 그래서 기초 기말자본이 순이익이나 총수익서 총비용을 차감한 순이익하고는 일치가 되겠다. 자, 이게 기본 틀이죠. 자, 여기 이제 자본이 늘어난 걸 증자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증자에 있어서 유상증자가 있고 무상증자가 있는데,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건 유상증자는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무상증자는 자본의 증감이 없죠. 자본의 변동이 없다. 그래서 회계 처리하지 말란 게 아니죠. 무상증자에 있어서 자본 계정에 우리가 증감에 따라 어떤 결과를 따질 때 무상증자는 자본 총액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자본 계정에 기입할 필요 없겠다. 어차피 증감 변화가 없으니까 자본에. 자, 그러면 이제 자, 감자의 의미로서 배당에서도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는데, 배당을 하면 이 잉여금의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현금 배당은 잉여금의 감소로서 자본이 감소를 하지만, 주식 배당은 잉여금의 감소로서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자본 총액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래서 주식 배당은 자본 계정으로 문제를 접근할 때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해서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 회계 처리 붕괴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결론은 자본 총액에 영향이 없으니까 자본계 어떤 금액을 가면서 어떤 걸 요구해서 풀어나갈 때 기록을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본 계정의 이 내용은 필수적이죠. 그래서 암기하면 좋지만은 계정 기입의 흐름을 놓고 확인해 가면서 정리가 돼야겠다. 그래서 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재산법 쓰면은 자본 계정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두 가지 응용. 이 기본 틀에서 만약에 순손실이 나올 경우라면 자본 계정에 자, 기초자본, 자, 기말자본이 되는데, 순손실이 나올 경우는 순손실을 차변에 기입하면 되겠다. 그 말이죠. 이런 변형 형태, 나머지는 똑같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변형 형태는 자본 계정에 있어서 자, 자본의 순이익의 기타 포괄, 자, 손익의 기타 포괄 이익이 있다면 이 합이 총 포괄 손익이 되죠. 손익이 돼서 기말 자본이 된다는 거. 자, 이틀에서 자, 순이익에 기타 포괄 손익이 있다면, 자, 당기 순손익과 총 포괄 손익은 당기 순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으로 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포괄 손익 개념으로도 대변으로서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 기본 틀에서 이렇게 변형된 것을 확인을 좀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자 31페이지 31페이지에 자 확인 자 우리 확인 문제 6번 봐보세요. 확인 문제 6번 자 이런 계산형 문제는요 물음표를 먼저 보라고 그랬죠. 기초부채가 얼마인가 물었죠. 지금 해설은 틀린 해설은 기본 해설이에요. 이 해설대로 문제를 풀려도 되지만은 이제 공반 틀이 있으니까 틀대로 확인 문제를 보면 기초부채가 얼마인가 물었다. 그러면은 머릿속이 자본 계정을 염두에 둬야겠죠. 그래서 자 바로 제가 이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문제 해결력 능력 기르는 문제를 중요한 걸 다 접해갔지만은 기초자본의 기말자본의 자 순이익에 이 틀에서 기초부채여가 있죠. 그래서 이 틀에서 자본 계정 마이너스 플러스에 자 이꼬로 자 마이너스 기초부채 자 이게 얼마인가 물었다. 자 그러면서 자 자료가 지문으로 나오든 아니면은 박스로 주어지든 고르지 말고 자를 하나씩 기입을 하는 겁니다. 골랐으면 빠뜨릴 수가 있고 또는 어떻습니까? 자 중복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서울의 기말자산 70만 원 그러면 기말자산 하면은 자 72만 원 자 밑에 쪽에 기말자산 이쪽 기말자산 다음에 기말부채 42만 원 기말부채 다음에 총수익 총비용을 보니까 수익이 크죠. 수익이 크면 순이익이다 그 말이에요. 순이익 만약 비용이 크면 순손실이 될 것이고 자 이 순이익이 나왔으니까 30만 원 총수익 총비용이 14만 원 다음에 기초자산이 80만 원이 나왔다. 자, 그러면은 자, 더 이상의 자료가 없죠. 자, 이래서 자, 기초 부채를 알려면 기초 자본만 알면 자, 기초 부채를 알 수 있겠다. 자, 그랬을 때 자, 순이익이 얼마냐? 순이익이 16만 원이 되겠다. 예? 자, 그러면 기말 자본이 얼마가 되겠냐? 30만 원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30만 원. 그래서 이꼬르가 되니까 기초 자본이 얼마가 돼야겠냐? 14만 원이 돼야겠죠? 14만 원. 합이 30만 원 돼야 되니까 그래서 기초 부채가 얼마가 되겠냐? 얼마를 빼 14만 원이 나오겠냐? 66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66만 원이 기초부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2페이지에 7번 봐보세요. 7번. 자, 물음 총포괄 손익하고 기타 포괄 손익이 얼마인가 한번 찾아봐라 그랬죠. 그래서 총포괄 손익이든 기타 포괄 손익을 물었다 할지라도 자료가 자산부채에 우리가 자 기초 기말이 나오니까 자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재산법 손익법 관련된 문제로서 역시 정리한 문제가 된다. 정리한 문제. 자 이래서 자본 계정으로서 자 총포괄 손익과 기타 손익 물었죠. 만약 총포괄 이익이 나온다면 참 보세요. 이 기타 포괄 이익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에 기타 포괄 이익을 합한 게 총포괄 이익에서 총포괄 이익은 자본의 변동액입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자료 형태에서 자 기본은 똑같다. 그래서 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기초 자산 500만 원 500
기초부채 얼마냐? 300만 원. 300만 원. 그다음에 기말자산. 기말자산 704만 원, 708만 원. 708만 원. 자, 그리고 기말부채 400만 원. 400만 원. 다음에 당기중 유상증자 80.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는 대변 80만 원. 80만 원. 그리고 주주에게 현금 배당. 현금 배당 20만 원. 차변에 변에. 자, 다음에 당기순이익 40만 원. 그래서 자, 당기순이익이 40만 원 주어졌다. 자, 그럴 경우 기타 포괄손익과 총 포괄손익을 물었죠. 끝났지라도 자료 상태에서 차대비 일치가 되니까 기초 자산부채 알죠? 그러면 기초 자본이 200만 원. 200만 원이 되겠다. 그러면 기말 자본이 얼마가 되겠냐? 708만에서 40만 원 빼니까 308만 원. 8만 원. 자, 기말수익 입구루가 되겠다. 그러면은 차변의 합이 328만 원에 320만 원이죠. 300에 80에 40이니까 20에 그래서 320이니까 차림 일치가 되려면 8만 원. 8만 원이 자, 대변에 들어가야 328만 원, 328만 원이 되겠다. 이 8만 원이 뭐가 되냐? 기타 포괄 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기타 포괄 이익은 자본의 증가 항목이니까 그래서 기타 포괄 이익이 8만 원에 당기 순이익에 기타 포괄 이익을 합한 금액이 총 포괄 이익이 되겠다. 총 포괄 이익은 48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기타 포괄 이익은 40만 원, 아니 8만 원, 총 포괄 이익은 48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자, 요관대로 자본 계정을 활용해서 정리가 되었죠. 그래서 해설이 틀린 거 아니지만은 이런 자본 계정을 바로 활용하면서 이해해서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하듯이 자본에서 활용 한번 해드려 봤죠. 이래서 우리 자 1장의 회계원리 기초단원에 자 정리된 자 내용을 좀 봤는데 정문제 해결력 기르기 문제 한번 몇 문제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그래서 자 먼저 34페이지 자 4번 봐보죠. 4번에 전체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걸 물어봤죠. 기말재무상태표, 기간 포괄순위 계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 기간 재종가 명세서, 재종가 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고 부속 명세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시험에 해당되지 않죠. 자, 문제 6번 봐봅시다. 6번. 재무제표 표시에 대해서 옳지 않는 걸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죠? 자, 첫째, 재무제표의 목적은 재무상태, 경영성과 재무상태에 변동하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그랬죠? 다음에 당기손익과 기타손익은 하나의 단일의 포괄 손익계산서에 두 부로 나누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업은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의 정보를 발생 회계에 따라 작성한다. 현금 흐름의 정보는 현금 기준 회계에 따라 작성이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렸죠. 다음에 경영진은 재무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을 평가를 해야겠죠. 5번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보충자를 통한다 할지라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자, 다음은 자 13번에서 좀 넘겨서
비슷한 문제인데 우리 최근 문제를 좀 봐볼까요? 자, 그래서 자, 페이지 38페이지 17번 봐보세요. 17번.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걸 한번 찾아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과 비유동 구분이 있었죠. 그러면 유동 항목으로 구분된 네 항목들이 있었는데, 첫째, 정상 영업주기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 산 유동자산 항목,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죠. 유동, 보고기간 후가 포인트죠. 12개월에 실현되고 예상되는 자산. 네 번째, 현금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의 목적으로 자 사용에 대한 제한기간이 보고는 12개월 미만이죠. 그러면 12개월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12개월 미만인 자산에서 오르는 거죠.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 12개월 미만인 자산일 거다 그 말이요. 5번에 정상 영업주기나 보건 12개월 이내 소비될 의도가 없는 자산은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비유동. 그래서 17번은 5번이 자 틀렸죠. 자, 이제 계산형으로 가서 한번 정리하는 점에서 자, 먼저 자 43페이지 31번 봐보세요. 자, 요거 좀 지우고요. 자, 어떤 대로. 자, 왜 제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자본 계정의 흐름, 기타 표할 손익 같은 거 한번 다시 좀 보라고 제가 안 지워놨습니다. 자, 그러면 31번, 43페이지 1번에 자, 기말부채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기말부채. 자, 그러면은 자료 보니까 기말 자산부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자본 계정을 가지고 풀어야겠죠. 자, 자본 마이너스 플러스에 물음이 기말부채죠. 그러면 기말부채 마이너스 부채. 자, 이게 물음이다. 자, 그러면 자료에서 고르지 말고 기말자산 40만 원, 40만 원, 기초자본 12만 원, 기초자본 12만 원. 다음 단기 수익과 비용 보니까 수익이 크죠. 그러면 순이익이 나타난 경우니까 자 40만 원, 자, 마이너스 32만 원. 총수익 총비용. 다음에 기중에 배당금 지급했죠. 3만 원. 배당금 지급, 현금 배당 3만 원. 더 이상 자료가 없죠? 그러면은 이 기말부채가 물음이니까 기말 자본만 알면 되겠죠? 일치되니까. 그럴 때 기초자본 알고 그러면 수익서 비용 빼니까 8만 원이 순이익이 되겠다. 그래서 자, 8만 20만 원에 3만 원 빼니까 17만 원. 17만 원이 기말 자본이 되겠다. 그럼 이제 기말부채 얼마냐? 23만 원을 차감해야 17만 원이 되죠. 그래서 기말부채 23만 원이 되겠다. 아주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 더 흘러가서 자, 35번 봐보세요. 35번. 자, 역시 유사 문제지만은 물음이 비용 총액을 물어봤습니다. 뭐, 그래서 비용 총액을 물은 것이 기초 자산부채에 나와 있으니까 자본 계정 마이너스 플러스에 물음이 비용 총액이니까 자, 이꼬로 자, 마이너스 비용 자, 또는 순손실이 나온다면 비용 마이너스죠. 자, 이게 물어봤다. 아직은 순손실을 모르니까. 자, 놓고 이제 자료에 따라서 기초자산 22,000원, 22,000원,
기말 자산 8만 원. 8만 원. 다음 기초부채 3천 원. 기말부채 5만 원. 기계적이죠. 다음에 현금 매당 1,000원. 현금 매당 1,000원. 차변에 유상증자 7,000원. 대변에 유상증자. 수익이 35,000원. 35,000원 수익. 마이너스 35,000원이 수익이다. 그럼 이제 차대변 일치가 돼야 되니까 자, 차변이 크냐 대변이 크냐고를 봐야겠죠. 그러면은 기초자본 알 수 있겠네요. 3만 원 빼니까 19,000원. 3,000원 빼니까 19,000원에 7,000원. 자, 그리고 기말 자본 할 수 있죠. 기말 자본이 3만 원이 되겠다. 3만 원. 자, 그러면은 자, 차변이 기본이 3만 1,000원 보이고 2만 6,000원 보이죠. 그렇다면은 차변 쪽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차변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순손실이 나온 경우 아니겠다. 그 말은 순이익이 나온 경우가 되겠다. 그래서 3만 1,000원에서 2만 6,000원 빼야 되죠. 자, 그래서 5,000원이 순이익이 되겠다. 순이익. 5,000원이 순이익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냐? 3만 원이 비용이 되는 겁니다. 비용. 자,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풀었죠. 이제 두 문제만 좀 정리할 텐데 어렵다고 하는 39번. 39번하고 우리 최근에 변형된 걸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죠. 39번 봐보세요. 39번. 자, 물음이 당기 순이익이 얼마인가 물었죠. 자, 물음이. 자, 그러면은 자료 보니까 기초 기말 부채가 나왔으니까 재산법 관련 문제가 되겠다. 이제는 좀 지웁시다. 자, 그래서 자, 물음이 상기 순이익을 물어봤으니까 자, 자본 계정. 예? 자, 당기 순이익은 자, 이건 자, 이 금액이 되겠다. 순이익 물어봤으니까 자, 그러면 자료에서 기초부채 8만 원 마이너스 8만 원 저 부채 기말부채 42,000원 42,000원 저는 다음 기말 순자산 기말 순자산은 자본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자산은 자본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말 자본이 10만 5천 원. 10만 5천 원을 알 수 있죠. 이 문제 첫째 포인트는 기말 순자산이에요. 순자산은 자본을 의미한다. 자, 다음에 기말 자산은 요 기말 자산은 기초 자산보다 자, 요 기초 자산보다 2만 3천 원 증가했다고 그랬죠? 요 기말자산은 기초 자산보다 2만 3천 원 증가를 했다. 그리고 기중에 증자로 자본금이 3만 1천 원 늘었다. 3만 7천 원이 증가를 가졌다. 유상증자가 됐죠?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자, 기말 순자산을 아니까 기말자산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 기말 순자산은 기말 자본의 합이 10만 5천 원이니까 얼마에서 4만 2천 원 빼면 기말 순될 거냐. 그래서 자, 이 경우는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4만 7천 원. 14만 7천 원이 자, 되겠다. 자, 그래서 이 14만 7천 원은 기초 자산보다 3만 6천 원 증가금이라고 그랬죠? 3만 6천 원 증가금액이 되니까 자, 기초 자산은 3만 6천 원, 아니 2만 3천 원, 정답 2만 3천 원 빼면 되겠죠? 2만 3천 원 빼니까 12만 4천 원, 12만 4천 원이 되겠다. 왜? 기말 자산은 기초 자산 2만 3천 원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기말 자산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초 2만 4천에 8만 원 빼니까 4만 4천 원. 이 기초 자본이 되겠다. 자, 그래서 저는 10만 5천 원에서 4만 4천 원, 3만 7천에 8만 1천 원을 빼니까 자, 당시 2만 4천 원이 되겠다. 이 당기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자, 자본 계정을 활용해서 좀 어렵다는 문제지만은 변형된 거죠? 확인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40번 봐보세요. 40번. 당기 총포괄 이익이 얼마인가 물었죠. 그러면은 총포괄 이익이 얼마인가 물었다. 자, 그러면은 변형된 것으로서 총포괄 이익이니까 대변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40번 역시 자본 계정 마이너스 플러스의 총포괄 이익을 물어봤다. 총포괄 이익이 얼마인가 물었죠. 그래도 자료 상태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기초자산 550 자, 그 다음에 기말자산 750 기초부채 300 기말부채 300 그 다음에 유상증자 50 더 이상 없죠? 자, 그러면은 기초자본 알 수 있더라 250 기말 자본 알 수 있죠? 자, 753에 450 일치가 되죠. 그래서 자, 차대비함이 같으니까 450서 300을 빼니까 150만 원이 총포괄 이익이 되는 겁니다. 150만 원이 총포괄 이익이 되겠다. 그래서 총포괄 손익을 물었지만은 자본 계정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활용이 되면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자, 우리 일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재무제표 표시에 우리가 기준 내용을 많이 살펴봤죠. 지문형과 계산법에서 1장에서는 평균 3문항, 4문항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들이 나올 거니까 이런 선 틀려서는 안 되겠죠.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2장 회계 기수인 구조를 통해서 뵙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